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그동안 살롱을 들으며 많이 힐링했는데 오늘은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드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첫 결혼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집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던 무역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돈이 무서운 줄 몰랐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컸기 때문에 필요한 건 당연히 제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쓰던 용돈을 줄여야 했고 신발도 옷도 가방도 더는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전보다 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게 됐어요. 대신에 이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했어요. 엄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남동생의 교육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명주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지금은 니네 쓰고 싶은 대로 못 쓰고 우리 집이 작은 데로 옮겼다고 삐뚤어지면 큰일 나. 니네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 미래가 있는 거야. 너 우리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지? 그럼 공부 열심히 해. 너랑 명호가 잘하면 아빠도 힘을 받아서 다시 잘하실 수 있어. 엄마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저희에게 부탁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에는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숙제도 대충 하고 학원도 빼먹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절실히 깨달은 거죠. 또 엄마가 생활비를 쪼개서 아낀 돈으로 저희 학원비를 내주시는 걸 알고 정말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전화위복이라고 저와 동생은 다음 시험에서 전보다 성적이 쑥 올라갔어요. 저는 그 기세를 타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에 따라 제 성적도 점점 올라가더니 반에서 1등을 했고 고3이 되고 나서 처음 모의고사에서는 전교 6등을 하게 됐어요. 담임선생님은 전교 등수가 우리 반에서 나왔다며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반에서 2등이고 전교 등수 13등을 한 아이가 제가 칭찬받을 때에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제가 전교 5등을 하자 제가 불법 과외를 받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더군요. 몇몇 아이들이 그 애의 말을 믿고 저만 보면 수군거리고 뒷담화를 했어요. 저는 불법 과외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동했죠. 물론 그런 말을 믿는 아이들이 원망스럽고 거짓말을 한 그 아이가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억울함이 풀리게 됐는데 매점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2학년 선배 언니가 저를 알아본 덕분이었어요. 야, 김명주, 너 시험 성적 더 올랐다며? 역시 2학년과정 공부하는 애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뭐? 1학년이 2학년 과정을 들어? 대단하네. 그치? 근데 또 1학년이 2학년 거 들으면서 제일 잘한다. 매점에 있던 선배 언니들과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불법 과외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에서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야, 너도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불법 과외를 한다는 둥 이상한 그런 말 좀 퍼뜨리지 마. 자꾸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주변을 신경 쓰더니 바로 매점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후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소문도 퍼지지 않았고요. 저는 제가 잘하면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큰 깨달음을 얻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친구들도 더 많아졌고 전에 저를 흉보던 아이들도 저한테 친절해졌거든요. 그때부터는 별 탈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저는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과로 진학했어요. 제가 학교에 가면서 어려웠던 집의 경제사정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작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갈 수 있을 만큼 펴졌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다들 어려운 때에 공부도 잘하고 엄마 속 안 썩여서 정말 고맙다. 그 덕분에 아빠가 아무 걱정 없이 일만 할 수 있었어. 아빠 회사도 자리가 잡히고 있으니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라는 엄마 아빠 말씀에 저희는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고 음료수와 맥주로 건배를 했어요. 아빠는 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시며 회사와 저희 집을 위해 일을 하셨어요. 저는 과 친구의 소개로 중고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이 생겼고 아빠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었지만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가 자기한테 들어온 과외를 저한테 준 거였어요. 나는 지금 2명 가르치고 있거든. 근데 은근 스트레스라서 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너한테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잘해봐. 야, 진짜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저는 과외를 하며 유학 갈 준비를 했어요. 해외의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선배나 동기들을 볼 때마다 저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거기서 생활할 돈을 모으고 공부는 열심히 해서 장학금이 통과되면 어떻게 가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더 눈에 불을 켜고 과외나 알바하는 시간 외에는 공부하는 데 온통 신경을 쏟았어요.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새벽같이 중앙도서관에 가고 막차를 타고 집에 오며 나름 알차게 생활하는 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도서관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더니 강의 시간에도 옆에 앉았어요. 선배는 친구도 많아서 같이 잘 놀려 다녔고 술도 잘 마셨어요. 가끔 강의 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빠질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에는 어김없이 저한테 필기한 걸 보여달라고 했고 리포트 쓰는 걸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나란히 앉아서 밤 늦게까지 리포트를 쓰는데 잠깐 나가서 음료수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너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아직 대학교 2학년인데 좀 놀기도 해야지. 유학 가고 싶다고 했다며. 너 정도 성적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유학 충분히 갈 수 있을걸? 성적 잘 받아놔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잘 나올 수 있는 걸 노느라고 못 받으면 그것도 속상하고요. 그래도 2학년 때부터 너처럼 목숨 걸고 하는 애는 처음 본다.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래봐. 나는 어때? 남자친구로. 저는 너무 뜻밖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제 생각보다 끈질겼어요. 야, 그럼 나 공부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만나줘. 공부 커플, 그런 것도 괜찮겠다. 너도 그러면 공부 시간 안 뺏기잖아. 남의 공부를 봐주는 것 자체가 제 시간을 들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 그러면 강의 못 들은 건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선배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2-3번은 도서관이고 학생회관이고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빼먹은 강의 설명을 듣거나 리포트를 같이 썼어요. 이 정도면 너도 다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는 줄 아나 본데 절대 아니거든. 그럼 제 공부 시간 방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요. 안 그럼 시작 못해요. 그래도 사귀는 사이인데 데이트를 하다 보면 시간도 뺏길 수 있지. 안 돼요 그럼. 저는 유학 꼭 갈 거고 사실 선배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결국 선배는 알겠다고 하면서 일단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질 생각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사귀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에 만나는 걸로 약속을 정했는데 선배와의 관계는 용케 1년이 넘게 이어졌어요. 가끔씩 저한테 다른 날에도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강의를 빼먹고 놀러 가자고 한 적도 있지만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가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 선배는 대기업 기획팀에 취업이 되었어요. 선배가 회사에 출근을 시작하면 저와 만날 시간도 없을 테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럼 저도 유학에 필요한 시험들을 보고 준비해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런데 선배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꼭 유학 가야 돼. 정 가고 싶으면 내가 보내줄게.
우리 결혼하자. 어쨌든 나 회사는 들어갔으니까 1년은 다니는 신용하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먼저 하자.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대학 졸업도 안 하고 뭔 결혼. 안 돼. 난 그러기 싫어. 졸업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난 공부에 지장 있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 지금까지도 네가 만나자고 할 때 빼고는 안 만났잖아. 그렇게 해줄게. 선배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해? 회사 들어가면 더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날 수도 있잖아. 그냥 네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뭘. 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분 좋기도 했고 감동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졸업 전에 결혼을 하면 분명 공부가 흐지부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유학도 꼭 가야 된다고 했고요. 선배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저를 만났고 저와의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 모습에 감동한 저는 결혼을 결심했죠. 4학년 졸업 전에 양가 상견례를 시작하면서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선배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셨고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형보다 공부 잘한다면서요? 그럼 자식들이 멍청하진 않겠다. 라며 껄렁껄렁 말하는 태도가 영 불편했지만 어른들도 있는데 참았죠. 저희 가족도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식사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좀 차가워 보였지만 그래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했어요. 시동생을 보면 얼마나 보겠냐 싶어서 저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선배와 결혼을 했죠. 결혼식과 패백을 다 마치고 하객들 자리를 돌며 인사를 하는데 시동생이 누군가와 귓속말을 하면서 저를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보니 시동생 또래의 여자였는데 저를 안 입고 온 표정으로 흘끔 보고는 음식만 먹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좋은 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싶어서 넘어갔고 저는 신혼여행을 갔어요. 거기서는 그런 일은 다 잊고 재미있게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대뜸 시동생이 빈정대더라고요. 형수, 고등학교 때 성적 잘 받으려고 불법 가해까지 했다며. 그래서 내 여친 언니가 형수 때문에 밀려서 완전 손해봤다던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도 저지르겠어. 이래서 집이 한번 망했던 애들은 안 된다니까. 도련님, 그 언니 이름이 박지연 맞죠? 제가 1학년 때 학원에서 2학년 과정 상위권 수업에 있었다는 말은 안 해요? 그거 밝혀지고 지연이도 더는 그런 거짓말은 못했는데요. 자기가 저한테 밀려니까 그런 거짓 소문 퍼뜨려서 난처하게 한 게 지연인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저보고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손윗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세요. 너는 뭐? 다 지난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발끈하니? 애가 잘 모르고 한 말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 우리 수명이가 얼마나 무한할지 생각 안 해봤니? 뭘 그렇게 정색을 하며 첫날부터 시끄럽게 하는지? 하며 시어머니는 은근히 도련님 편을 들었어요. 남편은 아예 제가 당하는 상황은 관심 바뀐 것처럼 부엌에 들어가서 과일하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몇 개월 있다가 유학 서류 통과하면 안 볼 사이다 싶어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니네 친정 이제 빚은 다 정리된 거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좀 작긴 하던데 자가는 확실하고? 니네 친정이 우리 대명이 도움은 못 줘도 빨대는 꽂으면 안 된다. 엄마, 장인어른 지금 사업 잘하고 계셔. 언제적 빚 이야기를. 인사 온 첫날부터 하고 그래. 좀 적당히 해. 불편해서 음식이 안 넘어가네. 대명아, 너 결혼했다고 바로 이러는 거 난 좀 그렇다. 첫날이니까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 넘어가야지. 저는 시어머니나 도련님이 저한테는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저는 집에 와서 한마디 했어요. 정말 어이없네.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따지지를 않나. 어머니는 우리 집 지난 일을 왜 캐묻는지 모르겠네. 그랬거나 말았거나 신경 쓰지 마. 네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라는데 왜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지금도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신혼생활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마디로 제 계획은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죠. 남편이 공부할 수 있게 전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아무 때나 불러서 마치 도우미처럼 부려먹었어요. 저한테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제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건 네가 못 간다고 하면 되잖아. 공부하니까 안 된다고 해. 엄마도 네가 몇 번 그러면 포기할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다 내가 해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똑똑하더니 결혼하면서 갑자기 멍청해진 거야? 뭐? 멍청?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한테 약속한 거 잊었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 공부해. 누가 뭐래?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다른 영역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너한테 나가서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엄마랑 문제 있는 걸 내 탓으로 돌리냐? 짜증나네 진짜. 거기에 보태서 도련님은 툭 하면 그 거짓말을 꺼내들고 저를 무시했어요. 형수, 혹시 대학 입시도 불법으로 본 거 아니지? 아, 친정이 그때는 돈도 더 없었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겠네. 대학은 제 실력으로 가긴 한 거 맞나?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시댁에 안 가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하도 귀찮게 전화를 해대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거실 바닥을 무릎을 꿇고 닦고 있을 때도 소파에 떡하니 누워서 과자를 다 흘리며 먹고 만화책만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꾸 다른 집 며느리 친정은 재산은 얼마다 그런 말을 하며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결혼하고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에 저와 남편은 이미 사이가 냉랭하게 벌어졌어요. 남편은 무조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야, 너 그럴 거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렇게 해서 유학 서류 통과가 되겠냐? 집에 있는 거 봐줬더니 아주 갈수록 과간이야. 요즘 너같이 집에서 노는 마누라가 몇이나 되냐? 다 맞벌이야. 너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 이건 결혼 전에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던 거야. 나 유학 갈 수 있게 해주는 걸 조건으로 결혼한 거잖아. 그러면 내 말 안 통하는 어머니 설득도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해?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할 수 있게 당신이 뭘 해줬는데? 그래, 너 유학 가면 나도 그 덕에 미국 구경이나 하려고 그랬다. 근데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넌 글러먹은 것 같아. 일단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 하나 상대를 못하고. 그래갖고 유학 가서 외국 애들 사이에서 잘도 지내겠다. 넌 너무 근자감이 심한 것 같아. 근거 없는 자신감.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왜 결혼하고부터는 나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지? 결혼하면 남자들 변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당신이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좁혀질 줄 몰랐고 저는 갈수록 서운한 마음만 더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자고 오겠다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뭐야. 그럴 거면 밥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가든가 하지. 내일 아침은 뭐 먹고 출근하라고. 저녁도 짜장면으로 때웠는데. 라고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제가 준비를 안 해놓고 온 것도 맞고 그래도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정이 다 돼가는데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집 현관문이 열려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남자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문 뒤에서 고개만 살짝 빼고 안을 봤더니 남편과 대학 동창 4명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벌써 얼마나 마신 건지 현관에 빈 술병들이 줄줄이 널려 있었죠. 근데 대명아, 너희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기 계획은 잘 되고 있냐? 너 평생 회사원 할 마음 없다고 만만해도 자기 사업 있는 집에 잡는다고 아주 오만 짓 다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쟤처럼 여자랑 노는 거 좋아하는 애가 김명주 잡겠다고 잘 참는 거 보고 인생 계획은 저렇게 하는구나 했다니까. 야, 말도 마. 사업이 자리가 안 잡힌 건지 뭐 나름 괜찮다고 들었는데 내가 장인한테 아무리 돕겠다고 언지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거 회사가 괜찮으면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사위 보고 오라고 할 일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안 그래도 엄마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걔한테 친정집은 자가가 맞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아니면 어쩌지 해서 알아보니까 자가는 맞더라고. 근데 너무 자가 집이 그런 집도 늘릴 생각이 없는 거 보면 회사가 안 돌아가나 싶기도 하고 전에 조사했을 때에는 분명 재정 괜찮다고 했거든. 아무튼 좀 더 규모가 있거나 안심할 수 있는 집을 찾았어야 했나 싶다. 걔, 네 마누라 아직도 유학 타령이야? 아,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지. 원래 여자들 결혼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면 그런 거 포기한다며. 얘는 무슨 고집이 새 고집 저리 가라야. 완전 폭탄 골랐어. 정말 뒤통수를 세게 두드려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당장 들어가서 전부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까 싶더라고요. 어쩌면 경찰에 저를 폭행 같은 걸로 신고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결혼해서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나와서 시내 작은 호텔에서 밤새 화려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남편이 아빠한테 회사 일을 돕겠다고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아빠가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제가 슬쩍 봤을 때 남편이 집으로 부른 대학 동창들은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고 잘 놀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며칠 지난 후 남편이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자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들 학교 다닐 때도 평 안 좋았는데 지금도 백으로 회사 들어갔거나 아니면 술집하고 그런다며? 누가 알면 당신 회사 평가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나지 말지. 야, 누가 그래? 웃기지 말라 그래. 당신은 왜 남의 친구들을 그렇게 말해?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어디서 그런 구라를 듣고 와서. 아, 당신은 당신 동생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맨날 나불대면서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 친구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 나쁘구나. 당신 친구들은 성역이라도 돼? 동창들이 다 아는 말이 왜 기분 나빠하지? 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결혼 정말 잘못했다고 뼈저리게 후회했죠. 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도련님하고 결혼할 여자가 집에 온다며 저보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아빠한테 아직 남편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한 때였어요. 우리 수명인 짝인데 내가 식당에서 배달해서 먹일 순 없잖아. 너 백화점에 가서 과일도 몇 가지 하고 와인도 최고급으로 한 병 사와라. 그럼 영수증 다 가져갈 테니까 그 돈은 전부 어머니가 주세요. 라고 말한 후 어머니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장을 봐서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더군요. 부엌에다가 장봉을 내려놓고 냉장고에 과일을 넣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온 줄 모르고 계속 통화만 하셨어요. 야, 됐어. 대명은혜를 왜 소개시키냐? 음식만 다 하면 바로 가라고 할 거야. 아주 내가 걔 볼수록 정이 안 가서 미치겠어. 오늘도 뭐라고 그러는 줄 아니? 장 본 거 다 나보고 돈 달래. 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모르겠어. 결혼해서 몇 달 되지도 않은 게. 걔네 집? 사업? 야, 아주 코딱지만한 건가 보더라. 구멍가게 수준.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집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대명의 인생 아주 꼬였다니까. 저는 더는 못 참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꼬여요? 꼬인 건 저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끊지도 않고 그걸로 제 얼굴을 막 찌르면서 넌 이제 보니까 집안만 모자란 게 아니라 경우도 없구나. 하여간 집안이 빚더미나 안고 그러니 애 새끼들도 이 모양이겠지.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마침 남편이 왔어요. 아, 왜 또 시끄러워? 너냐? 또 너야? 야, 오늘 내 동생 결혼할 사람 집에 오는 날이다. 그런 날까지 이 지경을 만드냐?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바로 앞치마를 벗어서 남편 얼굴에 집어 던지고 제가 사갔던 와인을 들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분명 돈을 줄 것도 아닌데 그 비싼 걸 그 인간들이 마실 걸 생각하니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한테 싸가지 없다, 뭐 저런 게 다 있냐 하며 욕을 해댔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어요. 더는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고
빨리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의 가면도 못 알아봤는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입술을 깨물면서 신혼여행 때 가져갔던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서 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의 시어머니의 도련님까지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온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어서 그 사람들 쳐다봤죠. 그랬더니 도련님이 형수 빨리 내놔. 형수가 가져갔지? 황금 술잔 24K짜리 4개. 제가 그걸 왜 가져와요? 쓸데도 없는데. 그럼 가만히 있던 술잔이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갔겠니? 너 내가 사하러 간 와인도 도로 가져왔잖아. 너밖에 그런 짓 할 사람이 더 있어? 저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비키세요. 라며 세 사람을 피해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도련님이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눕혀 제 물건을 다 뒤지는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고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야? 꼭 오늘 같은 날 이래야겠어?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나갈 거야. 박대명 씨, 너는 우리 아빠 회사 어떻게 해보려고 나랑 마음에도 없는 결혼한 거잖아. 내가 뭐가 모자라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물건을 뒤져도 술잔이 나오지 않자 분풀이를 하듯이 내가 뭘 했어? 얘 쎄하다고 했잖아. 여자가 나긋나긋한 맛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이라고 하는 티도 안 나는 친정에 내가 더 괜찮은지 말아보라고 했지. 이게 뭐냐? 결국 이런 꼴이나 당하고. 당한 건 나죠. 댁들이 아니라. 댁들이 뭔데 함부로 남의 집 재산에 손을 대려고 들어. 누가 그렇게 내버려나 둔대? 저는 저를 잡고 있던 도련님 팔을 거세게 뿌리친 후 다시 짐을 쌌어요. 와, 내가 살다 이런 여자는 진짜 처음 본다. 형은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낮아? 어이가 없네 진짜. 저는 그 사람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짐을 끌고 현관을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서 너 진짜 나가는 거야? 각오는 된 거고 집안 식구들이 말다툼 좀 했다고 결혼한 지 3개월 된 여자가 짐을 싸? 박대명, 너는 손찌검이 말다툼이니? 난 그런 수준 이하하고는 안 살아. 차라리 이혼녀로 살고 말지. 내 발등 내가 찍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 거야. 그렇게 제 인상에서 가장 막장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부모님과 남동생한테는 왜 이혼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 모두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아빠는 저와 술 한잔을 하자고 불러내셨어요. 실은 대명이가 나한테 자꾸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었다. 나는 대명이가 우리 회사에 맞을지도 잘 모르겠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 싶어서 대답을 안 했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이혼하니 내 탓인가 싶기도 하다. 절대 아니야, 아빠. 그리고 정말 잘했어. 그 사람 무역의 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괜히 그런 사람이 회사 일 간섭하면 직원들도 골치만 아파. 아빠가 현명하게 잘한 거야.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다시 유학 준비를 해서 서류가 통과됐고 무사히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떠나는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지난 일은 다 잊고 거기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절대 기죽지 말고. 넌 아주 괜찮은 애야. 알았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 다 잊었어. 원래 나쁜 일은 빨리 잊히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공부를 하면서 로스쿨에 눈을 돌렸어요. 어쩌면 로스쿨을 나오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공부보다 제 경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로스쿨에 도전했고 1년 후 무사히 합격했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는 미국 주 변호사 자격증도 땄고요. 그러자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면접을 받고 무사히 합격을 해서 출근을 시작했어요. 일은 재미있었고 승소를 할 때마다 짜릿한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착실히 경력을 쌓았고 다른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어느 날 제 앞으로 회사 횡령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고인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바로 전 남편과 그 동생의 이름이었어요.
나란히 이름이 있는 걸 보니 그 두 사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생년월일도 그렇고요. 보니까 전 남편과 동생은 동생 아내의 친정회사에 이사로 들어갔고 야금야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횡령이었어요. 회사원 하다가 인생 끝내기 싫다더니 결국은 연줄로 남의 집 회사에 들어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비겁하게 살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고소인이 동생 아내의 아버지였고 횡령을 확인한 후 둘의 행적이 다 들통이 나서 동생도 아내와 헤어졌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가 있어서 위에 보고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겼어요. 그 변호사가 전 남편과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건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는데 거기 와 있던 전 남편과 동생이 저를 보자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니, 여길 왜 왔어? 혹시 우리 재판받는다고 소문 듣고 고소하다 뭐 그런 심정으로 구경 온 거야? 그런 거면 번지수 틀렸어, 형수. 아니, 김명주 씨, 우리 이 재판 안 져. 횡령 아니라는 거 다 입증할 수 있다고. 라며 제 앞에서 두 형제가 거들먹거리는데 변호사가 두 사람 입을 막았어요. 김 변호사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김변, 이따 봐요. 김 변호사? 두 사람은 그 변호사가 저한테 김변이라며 친근하게 인사하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얘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소송건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전 남편과 동생은 가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기, 변호사면 법에 대해 잘 알지? 그 변호사한테도 우리 이야기 좀 잘해줄 수 있어? 박대명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변호사한테 불법 청탁하는 겁니까? 형수, 살벌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해.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알고 지낸 시간들이 있으니까. 형은 형수한테 진심이었어. 오죽하면 형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겠어. 그게 아니라 자기 평생 편하게 해줄 여자를 못 찾은 거겠지?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형수. 그러지 말고 잘 좀 봐줘. 넌 아직도 그 반말 찍찍하는 버릇 못 버렸구나. 너 법정 모독죄하고 불법 청탁죄 이런 걸로 현장 체포 당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면 입 닥치고 사라져, 둘 다. 제가 세게 나오자 두 사람은 겁먹은 표정으로 얼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다음날 전 남편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명주아, 옛날에는 진짜 너무 미안했다. 그때 잃어버렸다는 술잔 말이야. 그거 수명이 자식이 자기가 박스에서 꺼내놓지도 않았더라고. 착각했대. 실수였어.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시댁 식구 앞에서 내 편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내 얘기는 안 믿고 손찌검까지 한 사람 부탁을 내가 왜 들어줘요? 그리고 댁들 증거 빼박이에요. 나한테 횡령 아닌 증거 다 있다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추하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법이 우스워요? 이런 걸 부탁한다고 해결이 되게? 왜 이래? 우리도 알 거 다 알아. 법이 있는 사람들 편인 거. 너도 이제 있는 사람이라 그거냐? 나 같은 사람은 봐주기 싫다. 이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너 이거 잘못하면 무고죄야. 어제 일까지 싹 다 해서 내가 고소해버릴까?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사람들이 다 저와 전 남편을 쳐다봤고 그제야 남편은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어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저희 잘못하면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당신 변호사하고 상의하세요. 더 이러면 저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당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동생과 시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저하고 친했다고 제 두 손을 맞잡고는 잘 지낸 것 같아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인연이 있긴 있나 보다. 사람은 이런 인연을 잘 둬야 되는데 라길래 저는 손을 확 빼면서 악연은 인연이 아니죠. 이보세요. 아들들 교육 잘못 시켰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이혼한 젖며느리를 찾아와서 친한 척을 해요. 우리 친정하고 저 무시하면서 도둑 취급해놓고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또 도와달라 그런 말 하면 고소인 제가 만나서 댁들이 이러는 거 다 말할 거예요.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거고요. 그렇게 할까요?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더니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전 남편은
이미 전에 집에 왔던 친구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고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동생은 동생 아내 친정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 리조트를 사놓고 현금도 해외에 빼돌렸더군요. 결국 전 남편과 동생은 재판에서 졌고 횡령죄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생활비를 달라며 찾아왔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전화도 차단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건 이렇게 그 사람들과 악연을 끊어내려고 그랬나 보다 싶기도 해요. 그 뒤로 저는 대학 교수를 소개받아서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빠는 사업을 동생한테 물려주고 엄마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요. 작은 사업체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꿋꿋이 꾸려나가는 동생을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들곤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